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에이전트 결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AI 에이전트 결제 표준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빅테크와 금융권, 가상자산 업계에서 확산 중인데요. AI 에이전트 결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AI 결제망 선점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테크미디어 피쿨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준우 디지털 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박수호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좀 생소해서 AI 에이전트 결제 이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아닌 AI가 물건도 고르고 결제까지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에이전트라는 게 나를 대신하는 사람, 네. 비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 그전에는 우리 AI 하면 뭐 했어요? 그냥 맨날 물어보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에 더해서 결제까지 해준다. 얘가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고 결제까지 해주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깜빡깜빡 일하고 있다가 오후가 됐는데 내가 맞다. 식당 예약을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야, 오늘 저녁에 6시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사람 3명이야. 미리 예약금 달라고 하는 데 있으면 먼저 그 송금도 해줘. 라고 하면 진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비서처럼 이해해주고 그걸 실행까지 해주는데 결제까지 해주네. 이러니까 AI 에이전트 시대가 진짜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제 생각은 택시 요즘에 타면 맞아요. 그 돈 안 가지고 가도 자동으로 카드만 기록해 놓으면 거기서 결제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확장된 것 같은데, 마지막 결제는 그래도 내가 카드를 긁어서 네네네.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 중간에 결정, 카드로 결제, 이것까지 AI가 다 해준다. 그렇죠. 근데 권한을 어디까지를 설정하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만 해두면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러면 단지 이거는 물건을 구매하는 차원을 떠나서 주식 사고 판단할 때 그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현재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작동하는 단계는 우유라든지 아니면 생필품을 반복해서 사는 거, 아니면 소모품을 다시 주문하거나 소액으로 구독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API를 사용료를 낸다든지, 그러니까 위험이 적은 영역. 그게 지금 일단 AI 에이전트가 구현되는 현재 돌아가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뭐 세이버나 페이팔이 연합을 해서 2분기까지 항공사 420곳, 호텔 200만 객실을 검색하고 예약하고 결제하는 것까지 일단 파이프라인을 2분기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자들이 확장하고 있고요. 이제 3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주식 투자 같은 영역인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투자자 보호 규제라든지, 결국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규제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이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가 4월에 4일 AI 코치 베타를 내면서 앞으로 증권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것과 자산 운용을 맡기는 게 규제나 아니면 이런 운영하는 데 난이도가 좀 사회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언뜻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 풀어야 될 일이 좀 많겠구나 싶은데 지금 사용이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용은 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 자체는 이게 결제라는 게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엔 내가 사기로 했다, 돈을 보낸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제 그 이면에 뭐 신원 인증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결제에 대한 수많은 이제 벤더사들이 중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지만 일상에서 쓰는 수준의 어떤 편리한 이제 AI 에이전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비자가 2025년은 소비자가 혼자 쇼핑하고 결제하는 마지막 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2026년 현재 AI 에이전트 시장은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파일럿을 하는 그 숫자와 실제 결제에 적용된 숫자를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우선 말씀드리면 11,414개 대 제로 0개인데 구글 UCP라는 표준을 채택한 검증된 상점이 7월 7일 기준으로 그만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상점들 중에 결제 기능을 켜놓은 곳, 진짜 결제가 되는 곳은 아예 없습니다. 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파일럿 쪽이고 지금 이제 가겠다라고 선언은 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거는 아직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 파일럿이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실제 소비자들이 뭐 베타 테스트나 알파 테스트를 하는 수준은 아니고 이제 기업들 내부에서 기업 간에서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수준 정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3월인가 마스터카드에서 그 공항에서 택시를 초이스하고 그다음에 결제까지 해서 광화문까지 가는 걸 직접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AI 에이전트 결제를 통한 커머스 시장의 속도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일단은 한번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확 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마스터카드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준비는 다 됐어. 이걸 좀 이제 홍보하고 싶다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터카드에 있는 자료들만 나온 걸 보면 그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간 AI 거래, 에이전트 거래, 커머스 거래액만 추산하면 올해가 9억 1천만 달러. 근데 2031년이 되면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50조 원 가까이 엄청 커질 거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남았죠. 근데 그러면 거의 한 2,000배 가까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제뿐이 아니고 이제 중간 과정, 내가 초이스하는, 선택하는 과정까지 AI가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도 제가 뭐 등산 스틱을 한번 봤더니 쫙 등산 스틱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초이스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우려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AI 에이전트가 이제 크게 이제 두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정보 검색만 했을 때와 이제 실제 실행까지 해서 결제까지 갔을 때에는 그 사이에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관련해서 이제 늘어나는 책임 범위, 뭐 오만 정보의 판단과 이 변화들의 변수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셨던 내가 등산 스틱을 하나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 변수들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내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를 정확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느냐의 차이도 있겠죠. 근데 하나를 사달라 했는데 1+1 상품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건 2개면은 그거의 가격을 반으로 볼 것인가 하나로 볼 것인가 등등의 이슈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회원 자격에 따라서 가격 할인이 막상 로그인을 하니까 달라지는 경우 등등 5만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카드 할인이 뭐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정보가 일반화되어서 정보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내 상황에서 결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변수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재고가 없다 혹은 그 이후에 뭐 어떤 다른 잘못된 정보였다 등등해서 책임 범위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단계지만은 실제 결제까지 갔을 때에는 이제 규명돼야 될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결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런 책임에 대한 걸 네. 명확하게 규정한 규제가 없습니다. AI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티 커머스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AB 316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핵심은 뭐냐면 AI가 자율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항변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올해 3월 9일에 영국의 CMA 가이던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상대가 사람이든 AI든
동일한 소비자법을 적용하고 제3자가 만든 에이전트라도 사업자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규제보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앞선다는 걸 좀 주목할 만해요. 제가 이렇게 언뜻 듣기에는 소비의 자율주행차다. 네? 자율주행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운전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제조 회사의 책임이냐? 뭐 이런 거 따졌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단계예요, 지금? 네, 그 사실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99%가 문제가 없더라도 1%의 상황을 그걸 어떻게 갈라낼 거냐에 대한 이야기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규제 부재도 있겠지만은 이제 막 새로 생겨나는 산업이다 보니까 각 사업자가 맡는 역할이 세부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혹은 카드사 기반의 혹은 뭐 암호화폐 산업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처음에는 뭐 지갑, 수탁 이런 것들을 모든 거를 다 하다가 이제는 정부에서 뭐 자산은 분리하자 이거는 어디에 주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 분화가 되는데 아직은 분화가 되기 전에 제대로 피어나기도 이전 단계이다 보니까 산업자 간의 어떤 역할 구분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규제는 이렇게 하자라고 어떤 표준화나 룰을 정해놓는 건데 규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것도 아직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에서의 어떤 테스트 과정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선택하는 건 사람이었잖아요. 네네네.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해서 결제하는 건 사람이었는데 이게 AI면 지금은 브랜드들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뭐 하는데 이제는 AI를 설득하기 위한 시대가 오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네. 마케팅 예산도 사람을 설득하는 거에서 기계를 설득하는 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그 에크로벳으로 유명한 어도비가 사실 마케팅 솔루션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가 AI 콘텐츠 가시성 체커라는 그런 진단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서요. 실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실제로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 비율을 알려주고 있고요. 50점밖에 안 되면 아무리 내 콘텐츠가 좋고 내 웹사이트 안에 제품이 좋아도 50은 못 읽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도 사실 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돈이 되는 시장이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또 뛰어들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빅테크, 금융사, 가상자산 업계가 여기에 뛰어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치열한 상황입니까? 네, 그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는 비자 마스터카드가 최근에 그 발표한 에이전트 결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AI 에이전트 결제에 대해서 실거래 기준으로 완료했거나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그런 국가가 30개국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연하고요. 미국,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기존 카드 결제망이 있으니까 여기 활용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 그리고 영국,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서는 비자의 에이전틱 레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현재 또 진행 중인 국가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AI 에이전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는 활발히 하고 있군요. 출시를 그 여러 업체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세 축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AI 에이전트 결제라고 하면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AI를 잘하는 데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결제라고 하면 기존 결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을 잘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제면 돈이 오가야 되니까 그 돈을 새로운 형태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 세 축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가장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진영도 이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AI에 대한 인프라, 즉 챗GPT일 수도 있고 뭐 제미나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그 게이트웨이, 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돼서 AI 에이전트한테 나 뭘 사고 싶어, 어떤 조건으로 사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 위주로 이 산업을 먹고자 하는 곳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축으로는 결제다 보니까 기존의 그 결제 전통 강자들이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AI를 조금 입히는 형태.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강자들이 기존 인프라에다가 AI 속성을 넣어서 그걸 좀 더 강화하는 형태가 있고, 세 번째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이 중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시도인데 좀 복잡할 수 있지만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쓰지 않다 보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자동화해가는 그 수많은 과정에서 에이전트끼리도 많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그 기술 형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정보 하나 받다고 뭐 10원, 뭐 정보 다른 거 하나 받다고 15원 이렇게 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주목을 받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곳들이 대표적으로 그 축을 잡고 있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좀 산업이 좀 재편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경쟁 구도로만 보기에도 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눅스 재단이 7월 15일 날 X402 재단이라는 걸 출범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비자와 마스터카드, 리플이 전부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쟁사들이 카드 네트워크, 프로세싱 네트워크가 크립토 표준의 이사회에 앉은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프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코인베이스, 블랙록, 구글 등 140여 곳이 참여한 스테이블 코인 오픈 USD도 출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쟁으로 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선점하고 우리가 기회를 갖겠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연합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더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표준만 놓고 보면 뭐 A6가 있다, AP2가 있다, 뭐 X402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벌써 지금 그냥 주요 플레이어들끼리 하는 데가 한 8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8곳들도 다 그러면 이 한 비자나 마스터가 한 곳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한 3군데 정도 발을 들여놔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올림픽 같겠죠. 그래서 이제 1차 8강전에서 뭐 한 5개가 뭐 없어지면 한 3개 정도 남을 때, 그때도 내가 투자해 놓은 곳은 좀 살아남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국제 표준망을 지금 서로 누가 선점할 것이냐를 두고 글로벌 연합군 간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제 표준, 네네. AI 에이전트 결제 표준을 정하기 위한 싸움이 활발하다. 네, 그건 이제 시작했죠. 이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건지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에 만약에 공통 표준이 없으면 공통 언어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AI 에이전트가 나는 이런 조건을 사고 싶어 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다른 AI 에이전트에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AI 에이전트의 그 결제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 AI 에이전트들의 언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러다 보니 그만큼 공용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수 조건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 결제 표준이 지난 1년 동안에 8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표준은 뭐예요, 그러면? 일단 가맹점에서 채택을 얼마나 많이 했냐라고 보면은 UCP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1,000개가 넘었고 전월 대비 38%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권한과 책임으로 볼 때는 AP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 만들었다가 피도 얼라이언스로 넘어간 게 결정적인데요. 피도 얼라이언스로 갔다는 건 특정 기업 소유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중립 표준화 기구로 갔기 때문에 채택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산 기준으로는 카드망과 X402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UCP는 어디 거예요? UCP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X402라는 건 이건 리눅스 재단이 리눅스에서.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RDN이라는 데서 RDN 에이전틱이라는 걸 6월 16일 날 내놔요. 이게 뭐냐면 UCP, ACP, AP2, 메타 AI 챗봇을 동시에 그러니까 번역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서로 알아먹을 수 있게 이거를 맞춰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프나 체크아웃닷컴 같은 데도 이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표준이 왜 중요하냐면요. N 곱하기 N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맹점 100만 개가 10개를 따로 연동을 하면요. 이게 1000만 개 연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좀 다른 거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카드 그 프로세싱을 수출하려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카드 결제 회사별로 다 그 포스 단말기가 막 6개, 7개씩 있습니다. 그 결제를 하려면 주인이 이걸 꺼냈다가 막 찾아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거였죠. 그게 제 기억에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카드를 쓰고 싶어도 만약 그 카드 포스기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AI 결제 표준이 왜 중요한지는 알겠고 그다음에 결제 수단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이게 필수 인프라예요? 아니면 이것도 보조 수단이에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쓸 때는 필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소비 패턴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줘서 뭐 이제 테슬라 같은 차량도 이제 인터넷으로 사니까 이걸 하나 사줘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슨 통화를 쓰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챗GPT 써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내가 뭐 비타민 2가지를 비교를 해줘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고 또 뭐 그 성분에 대한 거는 어디서 가져오고 후기는 어디서 가져오고 여러 정보들을 AI가 뒤에서 여기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고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사람이 정보나 데이터를 소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광고가 들어가 있는 플랫폼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광고를 보고 그 비용을 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는 게 지금의 사람의 정보 습득 경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에이전트들은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아주 세부 정보 하나만 보게 되지 광고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특정 정보나 데이터를 하나 얻기 위해서 아주 극소액의 금액을 결제를 하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언제 더 필요해지냐? 아까 말씀드린 큰 청크의 하나를 그냥 결제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AI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초소액 결제들 혹은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알아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지털로 프로그램 형태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영역을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중요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원할 텐데 우리나라를 보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또 카드사, 신용카드 뭐 이렇게 해서 기술 중립을 좀 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독점을 막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의 현실을 보면은 좀 개인적인 판단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그 전 세계 경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US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99%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통화 기반의 US 달러의 마켓 셰어보다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법제화나 이제 여러 측면에서도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 같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작년에 이미 통과가 되어서 이미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가 내고 있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법안 준비에 대한 것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궁극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와 US 달러에 대한 신뢰를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US 달러가 절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어서 스테이블 코인의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개별 국가 단위의 US 달러 같은 강한 통화를 제외한 개별 단위의 이제 국가 그 통화들은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결제 이 표준 경쟁 속에서 예.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기술이 늦은 나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이제 저는 허가나 이런 규제를 기다리는 나라다.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페이가 리눅스 재단의 X402 재단 창립 멤버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그리고 카드사 9곳이 POC를 지금 마친 상황이고 해외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법과 제도가 많이 돼 있어야 된다. 저는 뭐 디지털 자산기본법, 신용정보법, 뭐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뭐 책임배분 규정, 뭐 디지털 금융안전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게 신용정보법이에요. 왜냐하면은 결제 이전에는 탐색조차 못하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역설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규제가 지금 앞서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안 풀리는 이유가 이제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보안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기존에 이제 하던 어떻게 보면 좀 폐쇄 경제, 국가 단위의 경제가 유지됐을 때 필요한 시스템과 아예 글로벌 단위의 오픈 인프라 했을 때 이제 규제 방식, 틀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만 하더라도 통화 주권 자체를 민간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죠.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었었던 거를 민간이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 자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허용해 준다 있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민간에서 그걸 했다가 그 민간이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공공은 어떻게 되는 건가?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 민간에 대한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 국가 통화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규제에 있어서도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존과는 아예 다른 방식과 틀이라서 생각보다 진척이 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가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기업은 또 뭘 준비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산업에서 이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까? 가장 먼저 폭발할까? 이런 부분이요. 우선은 그 API 관련된 부분이겠죠. 결국엔 이건 API를 땡겨와가지고 시스템에 붙이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웹 서비스 베드록에 에이전트 코어 페이먼트라는 거를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와 프리뷰로 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가 에이전트 지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행은 요즘에 전화해서 항공권 사거나 호텔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사람들 없고 앱으로 다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앱이 어떻게 보면 다 표준화되어 있고 서로 검색해서 맞아요. 최저가로 렌터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비행기표 이런 거 다 네. 그거잖아요. 실제로 이거 제가 썼던 건데 구글 AI 모드에서도 부킹닷컴이나 엑스피디아나 실제로 인터컨티넨탈 호텔 기업 IHG 호텔이 붙어서 계속 나왔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금융 쪽입니다. 이제 금융이나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형태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AI라는 것 자체가 정보를 습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디지털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커머스에 어떤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는 서비스 완료는 AI가 구매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보고 나서 만족스러운지를 며칠 뒤에 보고 판단을 하거나 물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금융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되어 있고 모두가 유동성이 한 군데 모여 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절차적인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지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AI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근데 그 규모에 비해서는 그닥 좀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실생활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 같은 여행 같은 사례에서 큰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유통가인 것 같은데 어떤 차비에 나서고 있습니까? 일단 뭐 우리 네이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그래서 올해 2월에 네이버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앱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출시해봤는데 6월에 일평균 이용자는 출시 직후인 3월보다 50%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거래액은 2.7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야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AI 쇼핑 에이전트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G마켓 이런 데서도 초개인화 AI 에이전트 이거 저희 내놓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컬리 역시 이제 식품 쪽으로 해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나 치즈 이런 쪽에서 이미 AI 에이전트로 비교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시범 운영 중인데 성과가 좋아서 이제 전반적으로 식품들을 좀 더 늘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 결제 비중보다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한 결제 비중이 더 높아지는 때가 올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걸 대비해서 기업들이 뭘 준비하고 핵심 인프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고 정확한 가격이나 재고 이런 것들을 갖췄고 가시성 점수를 높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커머스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쿠팡이나 컬리처럼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재고를 가지고 있고 직접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은 유리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어디가 더 싸다 가격 비교를 해주거나 그 비교를 해서 그 소비자들이 실제 물건을 사게끔 해가지고 수수료를 먹고 살던 그 생태계 내 플레이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거에 기업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핵심 인프라는 저도 비슷하게 데이터라고 보고 있는데 특정 사업자를 신뢰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상품을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기존의 사람 기반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 이커머스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AI가 들어오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고 세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플랫폼 자체를 신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로 가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던 것처럼 AI가 읽기 좋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왠지 좋을 것 같은 게 의미가 없고 왜 좋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인프라, 데이터 형태가 이제 필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금융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보안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보안이 그냥 보안 사고라도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사업자 관점에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매우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거액이 결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한도를 정해놓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체크아웃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AI 에이전트로 살 수 있는 한도를 177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한 35만 원 정도만 쓸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결제했던 거를 취소하고 회수할 때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AI 시대에는 조금 더 능동적인 보안 체계에 대한 구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가 내가 뭔가를 10만 원짜리 무언가를 샀는데 만약 그걸 판매한 곳이 실질적으로 AI가 판단을 해봤을 때 여기는 비정상적인 클레임이 많았었고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 형태가 있고 한 번에 갑자기 너무 몰렸다가 사라지더라, 이런 등등의 이상 패턴들을 감지를 해서 능동적으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단 활동을 해주는 AI 역할도 동시에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계속 AI 에이전트 생태계로 가야 되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눈여겨봐야 될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중요하죠. 카드망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치 고속도로를 깔아놓으면 예전에 5,500원씩 내고 지나다닌 것처럼 그 돈을 벌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원이나 신뢰, 그러니까 이게 믿을만 하냐라는 거를 검증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 거로 보고요. 기존 가격 경쟁이 아닌 다른 해자가 있는 회사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위험, 고수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로토콜 표준이 뭐냐, 아니면 결제에 대한 핵심 솔루션의 표준은 누구냐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고위험도 있지만은 정말 표준이 되면 어마어마한 고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 에이전트 다 해야 돼라고 했었을 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걸 쉽게 해주는 곳들,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곳들, 아니면 어떤 그 AI에서 신원 인증을 어떻게 하는 거에 있어서 신원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과 같은 그런 미들웨어 쪽은 중위험이지만은 또 어느 정도 안전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AI 에이전트 그리고 결제 이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정부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